안녕하세요. 유경입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캐나다 토론토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었는데 제가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드리는 영상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제가 토론토 어학연수 6개월 동안 느낀 점이랑 정보나 앞으로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휴대폰에 정리를 해와가지고 이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는 유학원, 그리고 어학원, 지역을 결정한 이유, 홈스테이와 룸렌트,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을 나눠서 5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유학원과 어학원의 개념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유학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학연수를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서 비자 문제나 앞으로 어학연수를 가서 저희와 어학원을 연결해주는 곳이 유학원이고, 어학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출국을 한 후에 현지에서 언어를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유학원을 어느 곳을 선택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3곳을 비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대형 유학원이었어요. 여기는 미국, 호주, 캐나다 정말 다양한 국가를 진행을 하고 계셨고요. 그런 만큼 좀 전문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비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쌓여진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브로셔나 홍보물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계셨고요. 설명도 굉장히 잘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좀 특정한 어학원 어필을 많이 하셨고요. 상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면서 약간의 푸시감이 느껴졌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2번째 유학원은요. 이곳은 대형 유학원이긴 하지만 캐나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유학원 같았습니다. 상담 동안에도 굉장히 친절하셨고요. 상담 후에는 제가 상담 중에 질문했던 내용이나 상담 중에 관심 있게 봤던 그런 어학원의 자료들을 정리해 주셔서 따로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출국 전에 무료로 영어 수업을 4주간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앞에 첫 번째 유학원이랑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유학원은요. 이곳은 캐나다만 진행을 하는 유학원이었고요. 앞에 봤던 2곳보다는 소형 유학원에 속해 있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솔직하셨고요. 답변 속도가 아주 빠르셨습니다. 비용도 가장 저렴했고요. 저는 결국에는 3번째 유학원을 선택을 했는데요. 굉장히 피드백도 빠르셨고 그 다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었고 솔직하셔서 저는 이 유학원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유학원에서만 룸 렌트를 따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서도 메리트를 느껴서 이 유학원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어느 지역을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로 캐나다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2군데로 나뉩니다. 토론토와 밴쿠버. 한국으로 비교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 느낌이고요. 굉장히 도시적이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춥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하면은 부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여유롭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전통적인 그런 캐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밴쿠버는 별명이 레인쿠버라고 할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저는 토론토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제가 언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보겠어. 어차피 살아볼 거 한번 큰 도시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토론토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룸렌트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룸렌트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토론토를 선택을 했습니다.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행사 같은 경우에도 우천 취소가 굉장히 잦다고 들었는데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시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학생 할인이나 혜택들이 많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도시가 큰 만큼 행사도 그만큼 다양하다고 하셔서 이왕 6개월 정도 머무는 거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토론토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학원인데요. 저는 어학원을 선택을 할 때 기준을 몇 개 세워두고 몇 곳을 추렸습니다. 저의 기준은 동양인이 많지 않을 것, 2번째, 10대 이하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
세 번째, 너무 노는 분위기이지 않을 것. 네 번째, 스피킹. 실질적으로 입이 트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을 것. 이 네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린 어학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ILSC. 두 번째, CES. 세 번째, 퀘스트. 저는 사실 대형 유학원을 선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형 유학원을 가면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심한 케어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고려했던 ILSC는 대형 유학원인데요. 이 학원의 특징은 레벨이 17단계로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 2주마다 레벨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액티비티도 다양하고요. 분위기 자체는 할 땐 하고 놀 땐 노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어학원 측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동양인 비율이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 후기를 살펴보면 동양인이 많다라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체감 한 40% 이상이라는 그런 후기를 봤고요.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네 가지 모두에서 치우치는 부분 없이 굉장히 균등하게 잘 진행이 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학원은 CES 어학원인데요. 여기는 중소형 어학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인 비율은 보통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정도라고 들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모두 두루두루 잘 갖춰진 커리큘럼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퀘스트, 중형 어학원에 속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스피킹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어학원이라고 합니다. 워홀러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요. 여기도 어학원 자료에 따르면 동양인 비율이 보통 수준에 속한다고 하지만 실제 후기를 보면은 동양인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여기는 워홀 프로그램이 조금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서 단기 연수자들이 많고 또 단기 연수자들에게 많이 추천이 되고 있는 어학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CES와 퀘스트를 골랐는데요. 그 이유는 ILS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고 싶은 세심한 케어를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제를 했고요. 실제로 제가 CES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분위기가 학구적입니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마다 보고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커리큘럼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문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레벨은 레벨 7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선생님분들은 다들 경력이 조금 많으시고 그만큼 나이도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학원 수업 같은 경우는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으로 나뉘는데요. 오전 수업 같은 경우 정규 과정이고요. 오후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선택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CES의 오전 수업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들었지만 오후 수업은 사실 그렇게까지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오전 수업만 수강을 하는 학생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오전 수업만 들어도 충분히 영어를 배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적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많기는 하지만 다른 어학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한국인과 일본인이었고요. 체감 한 40% 정도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적 비율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탈리아 친구들도 있었고, 스페인, 멕시코 친구들도 있었고, 페루, 대만 친구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퀘스트인데요. 퀘스트는 제가 가자마자 바로 느낀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정말 한국인이 많다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90%가 동양인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인 아니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커리큘럼은 스피킹에 특화되어 있는 학원이고요. 문법 수업이 있기는 하지만 매일 1교시에 있고 보통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문법 수업은 스킵을 하고 그 다음 교시부터 듣습니다. 국적 비율은 한국, 일본, 멕시칸 친구들 순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국적 친구들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CES만큼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퀘스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다 젊으신 분들이 많고요.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많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저는 퀘스트에서는 오전 수업보다는 오후 수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매주 오후 수업을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오후 수업은 매주 달라지지만 주로 슬랭이나 이디엄, 또 토론 수업, 이런 좀 흥미로운 수업들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퀘스트에 간 게 9월쯤이었는데 이때는 학원들이 대부분 비수기로 좀 바뀌는 시기여서 선생님들이 인원을 감축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때 제가 입학했을 때 한 반의 정원이 17명, 18명까지도 됐고요. 이 중에 한국인은 12명인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CS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반의 정원이 10명 내외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좀 적은 날에는 5명, 6명까지도 돼서 세심하게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는 파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있을 때에는 할로윈 파티, 또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를 했는데요. 파티를 위해서 그 정규 수업 시간에 그 파티에서 할 무대나 이런 노래 같은 퍼포먼스 연습을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연습을 합니다. 다음은 홈스테이와 룸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학연수를 하는 동안 머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홈스테이와 룸렌트입니다. 보통 유학원에서는 홈스테이를 주로 연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통 홈스테이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혼자 살아본 경험도 있고 홈스테이를 가더라도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후기들을 많이 봐서 차라리 룸렌트로 가서 제가 끼니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룸렌트를 선택했습니다. 룸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학원에서 연결해 주시는 가정으로 가셔도 되지만 나중에 좀 적응을 하신 다음에 캐스모라는 카페나 워킹홀리데이 카페, 키지지 또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곳에서도 혼자서 찾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가 처음이고 캐나다에 대한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연결해 주시는 담당자 분이 보내주시는 집 중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 휴대폰은 이미 쓰고 있는 것이 알뜰폰이어서 따로 정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리고 한국 휴대폰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본인 인증을 받을 때 한국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기 때문에 한국 휴대폰을 완전히 정지를 해버리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들어서 저는 한국 휴대폰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갔습니다. 주로 알뜰폰으로 전환을 하시거나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꾸신 다음에 휴대폰을 따로 정지를 하지 않고 출국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용하실 휴대폰 관련해서는 저는 유학원에서 제공해주시는 업체랑 슈퍼셀이라고 하는 업체랑 워홀 카페에서 제휴를 맺고 있는 업체를 다 비교를 했는데요. 저는 유학원에서 제공해주시는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곳도 다 비슷한 조건이었지만 따로 후기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제공해주시는 업체를 골랐습니다. 캐나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한 번 이용하실 때마다 3.3불이 나가고요. 먼슬리 패스가 있는데 이거는 한 달 동안 이용이 가능한 패스고요. 156불이 결제됩니다. 저는 어차피 매일 학원을 다니실 거라면은 먼슬리 패스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학원은 학생 할인이 가능한 학원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고 학생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면 학생용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CES나 퀘스트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아서 저는 그냥 일반 먼슬리 패스를 구매했습니다. 장을 볼 때는 저는 주로 집 앞에 있는 노프리스라는 마트를 주로 갔는데요. 토론토에는 대형마트가 몇 곳 있는데요. 노프리스, 그 다음 메트로, 로블로스, 팜보이가 있습니다. 노프리스가 가장 저렴했고요. 그 다음 팜보이 같은 경우는 약간 유기농 컨셉의 마트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온라인에
플리퍼스라는 전단지를 모두 모아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먼저 확인을 해서 뭘 살지 계획을 한 다음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에는 화요일마다 좀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도 매주 화요일에 6불 정도의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스포츠 관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주로 야구 관람을 많이 하고 가을이나 초겨울에는 농구, 겨울에는 하키를 주로 관람을 하는데요. 야구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에는 1달러 핫도그를 구매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행사 프로모션이 많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샤퍼스나 달러라마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샤퍼스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올리브영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과 화장품 그리고 식료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달러라마는 한국으로 치면은 다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가시지 않으셔도 달러라마에 가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있으니까 굳이 막 짐을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꼭 한국에서 가져가라고 추천하고 싶은 물건은 옷이랑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옷은 아무래도 서양 분들이 저희보다 골격이 좀 크기 때문에 특히 바지 같은 경우는 저는 구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상의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바지 같은 경우는 구매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한국에서 옷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제품이 캐나다에서 고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쓰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좀 넉넉히 챙겨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식당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토론토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신다면 롤산이라는 중국식 만두 레스토랑 추천드립니다. 저는 토론토에 있으면서 다양한 식당에 가보고 싶어서 웬만하면 재방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이 레스토랑은 재방문을 할 정도로 맛있게 먹었던 식당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요 메뉴, 요 메뉴, 요 메뉴입니다. 특히나 그 흑임자볼을 꼭 드실 거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제가 먹었던 흑임자볼 중에 여기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달면서 이 필링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쫀득한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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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레스토랑은 태국 음식점인데요. 토론토에는 태국 음식점이 굉장히 맛있는 곳이 많아요. 미슐랭을 받은 곳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유명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파이라고 하는 곳이랑 두 번째는 코리페라고 하는 태국 음식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파이를 방문했었는데요. 두 곳 다 미슐랭을 받은 곳이지만 저는 파이는 조금 제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인지 그렇게 특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이 정도의 태국 음식은 있을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코리페 음식은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메뉴는 카오소이와 고등어 솥밥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치폴레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아직 치폴레가 없기 때문에 좋아하신다면 최대한 많이 즐기시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치폴레를 먹는 방법은 볼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토르티아를 따로 사이드로 추가를 해서 셀프로 브리또를 만들어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볼도 즐길 수 있고 또르띠아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메뉴로 두 가지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 더 추천해 드리면 저는 이케아에서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롯데리아의 약간 소프트콘 같은 느낌인데 우유 맛이 진하고 풍미가 깊어서 혹시나 근처에 지나가신다면 이케아에 들러서 아이스크림도 한번 드셔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어학연수를 추천하냐, 어학연수에 만족하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추천하고 만족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거기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한국에 와보니 6개월 동안 제가 많이 배우고 성장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은 리스닝과 스피킹이었는데요. 제가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는 사실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는 거에 좀 두려움이 많이 있었고 영어를 제 입 밖으로 내뱉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고요. 영어를 제가 입 밖으로 내뱉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학연수를 가면 무조건 영어 실력이 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학연수를 가셔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따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영어가 늡니다. 캐나다에 산다고만 해서 영어가 저절로 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학원에서 배우는 공부 이외에도 따로 유튜브를 본다거나 팟캐스트를 듣는다거나 따로 공부를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영어 표현들을 꾸준히 익히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있으면서 제가 배운 영어 표현을 바로바로 써보고 제 걸로 체화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학연수에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네이티브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운 것들을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운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하고 입 밖으로 내뱉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하는 대상은 영어로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들이 어학연수를 가면은 많은 것을 얻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학연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나 좀 어느 정도의 영어의 감이 있으신 분들이 갔을 때 그 실력을 향상시켜서 올 수 있는 거지, 완전히 제로 베이스이신 분들은 차라리 한국에서 학원이나 이런 영어 공부의 매체를 도움을 받으신 후에 어학연수를 가신다면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얻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완전히 노베이스는 아니었지만 영어 회화나 스피킹 부분에서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서 어학연수 가기 한 2달 전부터 자연스러운 회화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회화 공부를 했던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기 결심을 하신 분이라면은 어학연수 가시기 전에 어학연수를 가자마자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가자마자 그런 표현들을 쓰신다면은 적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토익 시험을 다시 한번 봤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공부했을 때랑은 다르게 왜 이렇게 잘 들리지? 왜 이렇게 잘 읽히지?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영어와 친숙해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학연수 가기 전에 봤던 토익은 865점인데요. 이번에 본 토익 성적은 915점을 받았습니다.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동안의 기록을 모두 블로그에 남겨놨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나 글로 정리된 정보가 필요하시면 블로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